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2일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대체 공휴일이죠.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구독자분들 오랜만에 그 분석 요청하는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글을 남겼고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영상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간단하게 분석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종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만 아니면 장기 투자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합니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기업, 적자 기업,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세 번째로는 산업 자체가 성장이 안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펌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가총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어쨌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해당되는 기업을 웬만하면은 투자를 지향하려는 이유는, 일단은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폐지 기준이 다르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현재 가치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전환 사채를 발행할 때도 과거에 한 20년도만 하더라도 아주 적자 기업도 표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 2% 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자율이 6%에서 8% 이상은 되어야만 사채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채 이자 비용들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본인들의 사업을 한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좀비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산업 자체가 성장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해당 산업의 이 장밋빛 미래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시장에 맞게끔, 시장이 오르면은 같이 조금씩 오르다가 시장이 떨어지면 쫙쫙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뭐 경기 방어주라는 어떤 네이밍으로 또 이렇게 좀 뭐 포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통신 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분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순서대로 이 요청한 종목들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 제가 얼마의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얼마고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분석을 해드리고 댓글로 뭐 분석 그 어떤 뭐 비중이나 평단가를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뎁스 있게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희아님의 대웅입니다. 일단은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시면 2020년 12월 22일에 고점을 찍고 현재 지금 한 반토막 조금 안 되게 나 있습니다. 반토막이 더 나 있네요. 반토막이 더 나 있고요. 23,000원이니까 한 마이너스 70% 정도 나져 있습니다. 사실은 대웅은 지주회사입니다. 대웅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웅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인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및 주요 종속회사인 대웅개발, 한올바이오 파마의 사업 부문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웅은 자회사입니다. 완전한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자회사가 아니고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된 회사이고요. 결국에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33개나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각 종속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주회사 할인율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영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웅을 왜 투자하셨는지는 일단은 한번 확인은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대웅의 투자 포인트를 좀 알고 싶습니다만, 만약에 대웅제약을 사고 싶었는데 대웅제약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웅을 사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단은 대웅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웅제약이 사실은 과거에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대웅이 신고가를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는 과거에 육개주로서 좀 주가가 한번 펌핑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시면 2020년 6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뭐 이제 무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783원이지만 783원에서 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지주회사 이지홀딩스는 2020년 6월에 고점을 찍고 쭉 빠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이지바이오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게 되시면은 2021년 1월에 1,500원을 찍고 그 다음에 4월에도 한 9,000원, 그러니까 한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진 상태로 어느 정도 구출을 해줬습니다. 이지홀딩스는 이때 6,800원 찍고 뭐 6,400원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올랐던 이 금액을 보면 훨씬 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대웅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자회사들의 영향을 이 할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좋을 때는 지주회사니까 돈을 더 좋으니까 더 잘 가겠네라는 그런 투자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더 폭등을 하지만 현재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폭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웅제약에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반만 가져가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딱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 코로나 이슈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휴젤과 메디톡스 관련해 가지고 보톡스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보톡스 관련된 뭐 패소나 뭐 거래 정지나 영업 정지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반사이익으로 올랐다가 뭐 반대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웅제약의 재무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탄탄한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년도보다 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그 주주 현황들을 보면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웅이 최대 주주이고 당연히, 그리고 연기금까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약 70%가 최대 주주 지분과 연기금 우호 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웅제약 자체는 사실은 안정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웅을 투자하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물론 대웅도 결국에 그 최대 주주 윤재승 외 13인과 자사주, 그다음에 연기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70% 정도까지 우호 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더 좋고요. 부채비율도 더 좋지만 이 투자하기 어려운 포인트는 이 기업은 지주사라는 것.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카카오가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주회사와 그 다음에 사업회사들의 이 연관성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까지. 그래서 물론 대웅제약과 기타 그 자회사들, 상장된 자회사들이 성장을 할 때마다 주가가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지주회사가 그냥 일반 지주회사가 아니고 SK처럼 투자형 지주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을 갖고 본인들이 어떤 기업을 M&A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재투자해서 새로운 기업을 다시 사서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투자형 M&A가 아닌 이상은 주가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이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어느 가격대에 물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5만 원 정도까지의 회복은 어떤 뭐 시장이 좋아지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이 신고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 IE테크놀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IE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은 SK IE테크놀로지는 분리막 회사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여기도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한 회사고요. 분리막 산업만 하고 있는 어떤 단일 산업 기업이고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대 주주는 SK 이노베이션이고요.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은
뭐 사실은 이 기업도 과거에 상장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슈를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10만 5천 원의 상장자 공모가를 받아서 공모가 이상으로 올랐으나 사실 저도 이거 예전에 공모 IPO 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장 날 바로 팔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팔았던 이유는 아마 상장 시작하자마자 팔았을 겁니다. 아마 21만 원에 제가 판 것 같은데요. 제가 팔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실제 시장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저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라는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밸류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는 결국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라는 그런 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이 변환 과정 속에서는 어떤 그런 새로운 부품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에 탄소 중립 시대에 전기차가 이제 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라는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완성차 업체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회사 자체가 뭐 나쁜 회사다, 나쁜 산업이다, 좋지 않은 산업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받고 있는 밸류가 최대치이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완성차를 만드는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 뭐 우리로 따지면 테슬라보다 더 나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보면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일에 바로 팔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적자 회사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흑자를 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흑자에 비해서 이 해에 비해서 퍼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2021년 말부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나면서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난다는 거는 펄을 카운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은 뭐 부채 비율 자체는 대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낮지만 어쨌든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된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기업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 이런 SK 하이테크놀로지처럼 어떤 이 공급 계약 공시가 어떤 대규모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유럽의 모든 전기차와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기차와 뭐 수십 년간의 독점 공급을 한다던가, 이런 거대 규모의 어떤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SK 하이테크놀로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현재 상태입니다.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만 5천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공모가 위로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공모가 위로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예전에 어떤 기업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우건설이었나요? 이게 액면가가 5천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액면가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액면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2,600원이거든요. 액면가. 주식 한 주 5천 원짜리 발행했는데 주식이 2,600원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게 주식판입니다. 물론 지금도 액면가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기업이 공모가 이하로 무조건 떨어지면 반등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매매 동향도 좋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왜 대웅에 비해서 이 종목을 매매 동향을 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적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열기가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성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상승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을 뭐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종목의 평균 단가가 얼마에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몇만 원에, 몇십만 원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냥 홀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완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25만 원, 20만 원 이상 위에서 물려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가격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신규 매수해서 어떤 자본을 늘려 나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종목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종목 하나로 몰빵을 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재무가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부채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현금 유보율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무 건전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좀 나빠지고 있고요. 반대로 제가 커버하는 HMM처럼 차라리 매출이라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매출도 빠졌습니다. 물론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상장 당시보다 매출이 약 10% 이상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이 기업이 뭐 관리 종목이나 뭐 거래 정지 이런 이슈는 전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거대 계약 공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계약 공시가 나오면 그때 아마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그때 일부 물량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예측하고 미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기다려보는 그런 어떤 매매도 좀 고려해 봐야 될 듯합니다. 네, SKIT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안님과 호차케이님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서영진님, TUJ님, 전인철님까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